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여러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수거권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이외에 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근로능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을 때 일을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정해지고 의료급여도 1종인지 2종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급자분 입장에서는 근로능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이 안 좋은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인권위 자료를 보면 근로능력 평가를 신청한 분들 중 13%가량이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평가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10명 중 한두 명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나오는 거죠. 올 초 인권위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도 개선을 권고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제가 이에 대한 내용 그대로 읽어볼게요. 첫 번째,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의 진로 기록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두 번째,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 서식을 개정하여 근로능력 있음 자활사업 대상자입니다. 판정의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 등 근로능력 평가의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주고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줘라. 또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줘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앞으로 금평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이러한 공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복지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근로능력 평가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를 신청하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부자 조건을 봐요. 여기에서 소득과 재산, 부양부자 조건은 탈락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이 안 맞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만 근로능력은 기준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혹은 없다고 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는 않는데요. 대신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수급권자에게 근로능력이 있으면 해당 수급자분은 자활사업 등의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도 2종을 받아요. 반대로 수급권자에게 근로능력이 없으면 즉 수급권자가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이라면 수급자분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도 1종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 예를 들어 65세가 안 됐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수급자를 신청할 때 혹은 수급자가 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근로능력을 평가받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인권위가 근로능력 평가에 대해 말한 내용과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불수용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동의하에 진로 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급자가 근로능력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즉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분 자신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간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최근 2개월치 이상의 진로 기록지예요. 이 서류들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즉 병원 진료를 잘 안 받았으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로능력 평가도 의료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급자분들 중에는 서류 발급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한 번 떼는데 최소 10,000원 이상 드는데요. 저도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이러한데 수급권자분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 싶어요. 게다가 수급권자 중에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류를 받으러 가는 것 자체부터 힘들 수 있거든요. 특히나 건강이 안 좋은 수급자는 더더욱 그렇죠. 이에 인권위에서는 평소 충분한 검사나 치료를 받기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근로능력 평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평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능력 평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평가 대상자의 진로 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한다면 평가 대상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료 제출 및 보완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수거권자가 진단서와 진로 기록지를 떼러 굳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컴퓨터로 수거권자의 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수거권자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편해지겠다 싶은데요.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의 무분별한 근로능력 평가 신청으로 인해 자활사업 운영이 위축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수급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또 국민연금공단이 진로 기록을 직접 열람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과 소요 예산이 필요한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즉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복지로 검색해보니 현재 경남 하동군에서 수급자분의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2016년부터 시행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만 9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면 짧지 않은 기간인데 저는 이 기간 동안 복지부에서 염려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무분별한 근로능력 평가 신청은 없었는지, 자활사업 운영이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또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수급자가 형평성을 따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문제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동군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9년 동안이나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사업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용 문제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또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디지털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서류를 떼러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너무 아날로그 느낌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 2년만 하고 끝나는 제도도 아니고 앞으로 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텐데 담당 인력과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시스템만 잘 구축해 놓으면 수거권자가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서류 교환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죠. 인권위가 근로능력 평가에 대해 말한 내용 두 번째, 근로능력 평가 결과의 구체적 이유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근로능력을 크게 두 번에 나눠서 평가해요. 먼저 수급권자가 낸 서류로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의학적 평가가 있어요. 의학적 평가는 결과가 단계 외서부터 4단계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단계 외는 근로능력이 있는 걸 말하고 3, 4단계는 근로능력이 없는 걸 말해요. 1, 2단계는 서류로만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권자를 직접 만난 다음 해당 수급권자에게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요. 이걸 활동능력 평가라고 해요. 여기에서 점수가 높으면 수급자분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점수가 낮으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죠.
이렇게 해서 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매긴 다음 지자체에 발송하고 지자체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당 수급권자분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해서 수급권자분에게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를 보내요. 이걸로 수급권자분은 자신에게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서식에 근로능력 판정 결과와 근거 법령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따로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받는 분들 중에는 자신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혹시나 싶어 지자체에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규정이나 지침상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알려주지 않고 국민연금공단도 이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이러니 수급권자는 자기가 근로능력 있음을 받아도 왜 그렇게 받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니 이의 신청하기도 어렵죠. 인권위는 의학적 평가의 경우에는 질환 유형에 따라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학적 평가 단계만 알려줘도 그게 타당한 결과인지 수급권자가 알 수 있을 거고 활동능력 평가도 지표가 객관적이라서 결과가 공개돼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점수 등을 적어서 근로능력 판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고시와 지침을 통해 공개되어 있어 근로능력 평가의 구체적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수급자로 하여금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수급자들에게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도 지침서를 보면 수급자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전 그렇다면 점수를 그냥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지 안 써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수급권자들은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많아서 근로능력 평가가 특히나 중요한데 그냥 결과만 알려주면 자신이 원하는 평가 결과를 못 받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오늘은 인권위가 복지부에게 권고한 수급적 금평제도 개선 내용과 이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